안녕하세요. 오늘 전문가 세션 B3를 진행하게 된 저는 서울주택교회 강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인 서울시 1인 가구 주택 관련한 키워드의 교차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모실 분은 상명대 유승동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마승열 손사경영연구소 소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김성호 주택도시금융공사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해주실 겁니다. 일단 발표, 귀중한 발표니까 발표를 듣고 진행을 할 텐데, 진행 방식은 각 발표하시는 분이 발표를 좀 해주시고,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좀 잊어버리니까 일단은 한 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짧은 질문 겸 코멘트를 하고 이제 그다음 그래서 유승원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마승열 소장님께서 한두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승열 교수님 발표하시고 김성우 위원님께서 또 코멘트 잠깐 해주시고, 김성우 위원님 발표하시고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김병국 박사님을 모셨는데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또 소개를 하면서 하고 종합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국 교수님. 저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입니다. 현재 부동산학과 학과장도 겸임하고 있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컨슈머 헤징 언더 하우스 프라이스 언서티니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전 박사님, 권혁신 박사님,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손모빌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연구고요. 따라서 좀 발표하기 전에 이게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나 참여자가 소속한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은 주택시장에서 가격 변동 위험을 소비자가 해지를 할 수 있다. 특히 선분양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선분양이나 조기 선분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책과 조금 다른 이슈고, 기존의 해외 문헌들, 선분양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시장 관점에서 선분양을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와 조금 다르게 선분양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분양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고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택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스팟 하우징 마켓, 선물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신 일반 주택이 건설이 끝난 시장이 있고요. 프리세일 하우징 마켓이라고 선분양 시장입니다. 선분양 시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캘리포니아, 심지어는 밴쿠버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이라는 것은 즉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옹이 1999년에 싱가포르 대학의 옹이 얘기한 프로젝트 디폴트의 위험이 있다. 혹은 바르바라가 얘기한 프로젝트 스케줄이 연기가 된다. 실제 분양 스케줄과 다르다. 혹은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발업자가 확약한 주택의 품질과 다른 주택이 공급되곤 한다 하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논의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했냐면 2004년에 선분양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이 계획은 철회가 됐고요. 2018년에 두 번째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 내년부터 선분양, 즉 정부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80% 이상 완공되기 전까지 분양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2018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봐서는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기 선분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관련 문헌에서는 선분양 시장은 스페큘레이터의 시장이다, 혹은 노이즈 트레이더의 시장이다, 그 시장 불안 행위가 많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개발업자 관점에서 선분양 시장을 익스플로이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라이가 2004년에 이제 실물 옵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업자가 선분양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하고요. 버클리 에델스테인이 선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 간의 자산의 알로케이션,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리엔추가 홍콩의 한 1000개 프리세일 선분양 시장에서 결국에 선분양 시장을 개발업자가 위험을 해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주택가격 위험을 해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존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선분양 시장은 참 그 투기 시장이다, 혹은 개발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시장이다 라는 초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본 연구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프리세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선분양 시장은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일종의 수단이라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분양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선분양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고, 저도 선분양 시장이 반드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본을 주택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상황은 안 좋았고, 1960년이나 70년대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선분양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투기자라든지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선분양 시장이 만들어진지 모르고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1997년에 주택건설 프로모션 액, 촉진법에서 처음으로 선분양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청약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약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요건이 갖춘 사람들은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그것도 완공된 건 아닙니다. 선분양한 거죠. 근데 그게 몇천 대 1, 몇만 대 1 되잖아요. 이게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선분양을 하는데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추고 그 위에도 몇천 대 1, 몇만 대 1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에서는 개발업자의 위험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분양 시장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분양 보증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지금 허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분양 시장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가지 개런티가 들어갑니다. 결국에 만약에 개발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돈을 물어준다든지 대신해서 허브가 공사를 완료해준다든지, 혹은 분양 보증금, 중도금 낸 것을 허브에서 보완해준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분양시장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허브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본 모델은 이런 관점에서 조금 강한 가정이긴 하지만 공급자의 위험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죠.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거의 90에서 80% 이상
사실 법적으로 3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분양 보증을 가입하게 돼 있고요. 많은 경우 80에서 90% 이상 우리나라 주택 사업은 의무적으로 선분양 보증을 가입해야 됩니다. 해외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개발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 사업에서 선분양을 하는 게 한 10%, 15% 내외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양 보증을 들어야 돼요. 그냥 보증을 들어야 돼요. 그 선분양이 일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0에서 90%가 그 선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 선분양이고 선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을 받은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비율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 논문이 좀 나이스한 거는 이론하고 실증을 같이 겸비했다는 거죠. 기존 문헌에서는 대부분 개발업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론을 얘기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홍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 사업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증 분석을 겸비했고요. 여러분 다들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조금 낯익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하면 하루 전에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뭐냐면 정부에서 선분양 이후에 주택 가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질과 양도, 물론 질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현실적으로 있긴 하지만요. 질과 양도 허가받은 거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국하고는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분양이 안 되면 가격을 좀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 착공, 하우징 스타트가 시작됐을 때 결국에 양과 질이 고정됐다는 가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주택 사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의 수량과 주택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됩니다. 본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문헌에서 많이 하는 주택의 양이 디비저하다, 무한히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 유닛 Q와 프리세일 프라이스 P가 결정되어 있죠. 허가를 받을 때 확정됐고 그걸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Q가 정말로 확정되어 있느냐, 개발업자가 얘기한 퀄러티를 고려한 Q하고 사후적으로 퀄러티가 동일하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론을 단순하기 위해서 Q와 P가 결정되어 있다.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문헌에서는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위험은 주택 가격의 변동 위험입니다. 예. 현물 주택 가격, 즉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을 하고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 웰스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선분양을 안 하고 뒤로 기다렸다가 분양량을 결정을 하면 미래의 스팟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이를 통해서 대표적인 경제주체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합니다. 네. 이거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구하면 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매수는 아니고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 바운더리 솔루션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유틸리티 펑션이 카라 유틸리티 펑션을 가정합니다. 주택 관련 문헌이나 재무 관련 문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구하면 다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약간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레벨,
200개의 주택 사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개, 죄송합니다. 2,000개의 주택 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H스타는 그 Q, 전체 사업 Q에서 Q 유닛이 있는 데서 H스타는 선분양에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양이고요. 그것을 풀면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 가격, 선분양 가격이 높다면 시장 가격에 비해서 높다면 사람들은 주택을 조금 삽니다. 당연하죠. 선분양에는 선분양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선분양을 조금 할 것이고요. 주택 가격이 낮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면 조금 더 적게 선분양 시장에 사는 거고요. A는 그 위험의 깊이 정도라고 합니다. 카라 유틸리티 펑션에서 개별 에이전트가 위험을 얼마나 기피하느냐고.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선분양 시장에서 주택을 더 많이 사고요. 볼러틸리티, 주택 가격의 볼러틸리티가 크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사고요. 아주 나이스한 것은 이 Q라는 것이 저희가 디터민 됐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거 풀면 그냥 벌써 데리버티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홀드는 좀 더 많은 주택량을 구입한다는 이 5가지 가설을 이런 모형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엠피리컬 에비던스, 제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모형도 되게 단순합니다. 결국에 프로젝트 레벨로요. 그 어떤 사업에서 선분양된 양이고요. 이 RHP는 Relative House Price, 상대 가격입니다. 시군구 레벨보다 선분양 가격, 평당 가격이 높게 되면 Q와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왜냐면 높으면 사람들이, 선분양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살 거고요.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면 이것은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과거 6개월간 주택 가격이 높이 올라갔다. 그럼 앞으로 사람들은 마이오픽하게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선분양이 많이 될 거고요. 하우스 프라이스가 볼러틸리티가 증가하면 선분양을 많이 할 거다. 무슨 말씀이 이게 사실 핵심적인 이슈인데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면 사람들은 선분양 시장에 가서 좀 더 주택을 많이 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금 매정하기가 좀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공 능력 지수를 보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공 능력을 지수를 보고 1이면 되게 높은 거고요. 100이면 올라갈수록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그 아파트의 브랜드가 안 좋으니까 선분양을 훨씬 더 안 할 거라는 얘기하고, 프로젝트 사이즈는 그 사업의 크기입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00개 주택 개발 사업의 데이터를 구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선분양 관련 논문들을 보면 홍콩에서 1,000개 사업, 사실 개발 사업에서 1,000개 데이터를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희는 2,000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택 가격의 변동폭인데요. 저희는 이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가격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과거에는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변동폭, 볼러틸리티가 훨씬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대를 연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각각 매저를 말씀드리자면 종속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선분양 구입 정도는 분양 보증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허브에 선분양을 얼마나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렐러티브 하우스 프라이스는 시군구 레벨에서 평균에 비해서 선분양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하우스 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은 그 분양하기 6개월 전, 즉 6개월 전부터 선분양 시점까지 가격 오른 정도를 측정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소비자는 믿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또한 그
가격 볼러틸리티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평균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분양 능력 지수, 시공 능력 지수를 했고요. 프로젝트 사이즈, 동시에 다른 변수들, mortgage rate,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했고요. 어메너티 관점에서 공원에 가까운 정도 혹은 지역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unemployment rate, 또한 사실 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통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머리 스태티스틱은 고려를 하지 않고요. 모델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가설은 이 5개의 변수에서 나오는 거고 그 외의 변수들을 통제를 해봤고요. 결국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들은 주변 시군구 레벨보다 분양 가격이 높으면 선분양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과거 6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하면 선분양 시기에서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겁니다. 요거 좀 볼러틸리티 매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대값과 다른데요. 기대한 거와 다른데 사인이 다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빌더, 개발업자의 시공 등급이 올라간다, 즉 올라간다는 얘기는 1위부터 100위까지 된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좀 안 좋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분양을 구입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 프로젝트가 커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작은 프로젝트보다 선분양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볼러틸리티 매저를 빼고는 다 저희 기대한 모형과 이런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프로빈스 더미나 시도 더미나 다른 통제 변수를 이용했을 때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택가격 변동폭이라는 것이 실제 이런 모형과 달라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 주택 가격에 저희가 분석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걸 2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락기인데요. 결국 여기는 상승기고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즉 평균보다 상승하면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이거 좋은 시그널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주택가격이 하락기에는 평균보다 먼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국면을 고려했을 때 이 국면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패러론 분석을 실시했고요. 국면을 고려했을 때 이론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델의 나이스한 점이 어떤 거냐면 선분양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미분양도 있습니다. 미분양 관련 모형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미분양 관련 모형을 만들어서 앞에는 사실 4개월 초기 분양 정보에 대해서만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개별 사업별로 패널을 만들어서 미분양 정보를 다 확인해서 저희가 회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패널 분석을 했고요. 분양하고 미분양은 사실은 반대 사인이죠.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다른 변수 통제는 안 했고요. 다 이론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 문헌에서 얘기하는 대로 선분양 시장이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도 주택가격 위험, 변동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분양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것이 선분양 시장에 노이즈 트레이더나 스페큘레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선분양 시장을 위험 해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론이나 실증,
주로 개발업자 입장에서 선분양 시장을 설명하는 기존 문헌에서 벗어나서 소비자 관점에서 선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번 상기도 하는 차원에서 여기 와승용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김영규 김성호 아. 박사님. 김성호 박사님께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또 순서를 잘못 말했네요. 네, 맞아요. 잠깐만. 서론을 해야 되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전공사의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사실은 유승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내용이 저희들도 연구원에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과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연구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연구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고 깊이 있게 좀 해주셔가지고, 저로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도대체 또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뭔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로 제가 토론을 하기보다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같이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윤동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선분양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저희들 금융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갖다 이제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든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특집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약제도가 완성이 되고, 그게 이제 급속으로 발전이 되면서 오늘날 이제 청약제도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윤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 공사에서 주택 분양 보증을 갖다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분양 보증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프리세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것 갖다가 의무적으로 이제 발행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비가 30가구 이상을 갖다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까 윤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분양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좀 사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후분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몇 가지 좀 공사 내에서도 몇 가지 부스를 갖다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분양제가 이제 60%에서, 그러니까 착공 60%에서, 공정 60%에서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있고, 80%에서 모집하는 그런 두 가지 형식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선분양에서 후분양제로 만약에 전환을 했을 때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 규모가 선분양에 비해 가지고 2.8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선분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분양 대금으로 지급한 그 부분이 이제 공사 대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건설사에는 비용 부담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전 분석을 해봤을 때, 후분양으로 갔을 때 사업자 수익이 한 20%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감소하는 걸로, 수익률이 감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고, 이걸 갖다가 수분양자들에게 3.3제곱미터당 이 혜택을 갖다가 한 3% 내지 3%에서 3.5% 정도 분양 가격을 갖다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공급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소분양자 측면에서도 이러한 그 선분양 제도가 저렴한 어떤 주택 가격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주택을 갖다가 하고 오늘 또 발표한 내용 중에 소비자의 어떤 이 해칭이라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 하나의 좀 제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물론 여기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그 선분양 과정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가수요라고 약간의 왜곡된 수요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통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연구와 관련해가지고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조금 더 첨을 갖다 좀 하자라면은 그 분석 모델에 보면 실전 분석 모델에 보면은 아마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하기 맞는 걸로 알고 정확하게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정석 변수가 이제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갖다가 사용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걸 설명 변수를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변수들 이외에도 이 초기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입지적인 요소들, 특히 그 사업장이 위치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외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 약간 분양가 규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 통제에서도 분양 가격을 갖다가 낮추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또 수요가 그 분양 초기 분양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변수들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시점들마다 정책 변수라든지 뭐 안 그러면 그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같이 좀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내용도 또 많은 부분을 갖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던 거 굉장히 귀하게 내용을 갖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 토론을 그냥 이것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방 기자님. 네요, 들어왔구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일단 이어서 다음은 이제 마승조 수사님께서 매각 후 1차형 주택임금 모형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실 좀 찾아봐. 진짜. 아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사경영연구소의 마승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매각 후 1차형 주택연금 모형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목차를 보시면은 서론에 이어서 주택연금 모형에 대해서 개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매각 후 1차형 주택연금 모형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택연금은 일종의 보충연금인데요. 우리나라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지만은 1층이 국민연금, 그리고 2층이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 시기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금제도들이 많이 미성숙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노인분들 보시면은 이러한 그 연금 혜택을 받고 노후생활 그 보장을 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조달하는 그런 노인들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노인들 이제 수명은 점점 이제 그 길어지고 또 노인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하는 이런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우리나라의 그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은 현금 자산에 비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월당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금융자산은 아주 한 20% 정도가 되지 않고 나머지 한 80%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를 해서 현금화 시켜주면은 노인들의 그 노후 생활 보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 2007년도에 이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노인들 생활 보장에 주택연금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 주택 연금 이 제도를 살펴보면은 월지급의 수준이 주택 가격하고 비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은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취약계층 노인들은 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이러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월지급액을 정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을 또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보증료 중에 일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고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형 개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공유형 영목이지 모형이라 해서 좀 더 많이 정액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이제 소개된 바가 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리는 매각후 임차형 주택연금 모형도 기존의 주택연금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월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하나 이제 설계를 해보고자 그렇게 시도된 그런 연구입니다. 지금 앞에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이 장에 주택연금 모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프로세스에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여기에 월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생명표, 그러니까 사망 확률,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 이자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월지급액은 여기서 이제 이걸 PVEL은 기대 손해액의 현재 가치고 또 PVMIP는 기대 보증료의 현재 가치인데 또 기대 손해의 현재 가치와 기대 보증료의 현재 가치가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월지급액을 산정하는 그런
형태로 모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기대 보증료 평가를 산정한 산식이고요. 밑에 기대 손해 평가를 산정한 산식인데, 기대 보증료는 이제 그 초기 보증료가 있고, 처음 이제 가입할 때 주택 가치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매월 지급하는 월 보증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평가를 더하면은 이게 보증료의 기대 효과가 되겠고, 그 기대 손실은 현재 주택연금에서 이제 손실은 요 OLB가 대출 잔액인데,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 대출 종료한 시점에서 주택 가치가 더 크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소구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로가하고 대출 앞에 대출 잔액과 주택 가치 잔액에서 주택 가치 뺀 값 중에 큰 값이 손해에 들겠습니다. 이럴 때 또한 이제 PV, MRP하고 PVEL이 같아지는 그런 조건 하에서 월 지급액이 결정이 되게 되겠는데, 월 지급액은 이와 같은 산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식에 보시면은 기본 대리 월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본 이제 대리 모형에 적용되는 그 변수들 값들이 전부 다 그 보정된 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택 가격도 그렇고 이자율도 그렇고 단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택연금의 보증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대리 모형에서 그 가정을 한 그 가정치들이 장기간 동안에 그 가정치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또 특히 이자 부분을 보면은 기본 월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제 기본 대리 모형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은 이게 이제 보증금리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이제 변동금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주택연금에 있어서 보증자의 리스크는 주택 가격이 예상 기대치보다 하락을 하거나 또 사망 확률이 또 하락을 하거나 실제 이자율이 또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개런터에게 리스크가 상승하는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연금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인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그 대리 모형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변수 값들을 조금씩 조정을 지켜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변경이 되는데,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보면 계속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주택 가격이 3억 원인 경우를 가정에서 살펴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70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될 때 70세가 3억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월연금액을 106만 4천 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매년 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9년도에는 92만 2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 비하면 8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80세의 경우는 85%, 60세의 경우는 도입 당시에 비하면 90% 되는 금액을 현재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주택연금 모형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들 변경 내용인데, 주택 가격 상승률은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왔고, 기대율을 또 하향 조정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혀
내부 정도를 이렇게 밖에 공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을 현재 몇 퍼센트를 적용하고 기대 이율을 몇 퍼센트 적용을 해서 월 지급액을 산정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단지 전문가들이 역추적을 해서 대략적인 값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부에 공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가주택 가진 그 노인들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이 원래 그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또 적게 받는데 또 이게 이제 매년 금액이 하향 조정됨으로 가지고 금액이 더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새로 이제 도입을 해서 2016년도부터 취약계층 그 노인들에게는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선택을 하면은 그 일반적인 주택연금에 비해서 8% 연령에 따라서 8%에서 15%더 많이 지급되는 1인 주택연금 그 상품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부터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한 2.25%에 해당하는 이 보증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증료를 보조해 주고 이래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제 소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대형 주택연금 모형이 운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은 또 계속 장기 지속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해주지 않고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된 방법이 여기에 이제 그 공유형 영목이지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저하고 고려대학 김창기 교수와 같이 만든 모형이 있는데요. 이런 모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택연금은 나중에 이제 그 대출 종료되는 시점에 그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보다 더 작은 경우에, 그래서 또 금액이 남겨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다 돌려주지 않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보증자가 가지고 일정 부분 자녀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모형화하면은 월 지급액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형을 제안을 했고요. 이번 아이디어는 영모기지 말고 포워드 모기지에 공유형 포워드 모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모기지에 응용을 해서 한번 모형을 설계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 드리는 이 매각 후에 임차형 이 주택연금 모형도 공유형 영모기지 모형도 마찬가지로 보조해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특히 저가 주택을 가진 노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을 다 쓰고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소득 이런 론이 아니고 일단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조를 보시면은 원래 주택 소유자는 자기 주택을 보증기관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고 매각한 그 주택을 그대로 임차를 하는데 영구적으로 임차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보증기관은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임대를 하고 주택에 대한 관리, 세금 관리 등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은 연금의 주택 소유자는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데 전체 연금액 중에서 임대료를 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이렇게 주택 소유자는 순연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임대료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기관은 이 답변된 임대료를 가지고 거기서 관리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순임대료를 가지고 보증료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작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그 판단하에서 모형화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출 종료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증기관에서 보증료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는 그런 구조로 모형을 설계해서 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PB1은 이제 판결 현까지 지급한 연금의 누적 기대 현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PB2는 순연금의 누적 현가고, PB3는 순임대의 누적 현가고요. PB4는 이제 판결 현까지 주택가치 기대 현가고, PB1하고 PB3랑 PB4가 같아지고, 그 다음 PB3는 이제 이게 순임대의 누적 평가하기 때문에 순보증력의 누적 평가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3하고 PB2L이 같은 값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PB1은 PB2L 더하기 PB4하고, 그 다음 PB1은 PB3하고 PB4,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지급되는 연금액의 초의 연금액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모형화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이제 수지 상승 조건이 만족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형화를 하게 되면은 금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조기에 또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입자가 손실을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지급을 보증해주는 지급 보증기간을 모형 안에 이제 부여를 하면은 모형이 조금 수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10년 또는 20년 동안은 그 전에 사망하더라도 계속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지급 옵션을 지급 보증 옵션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PV2L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됩니다. 여기서 EA-N-T라고 했는 부분은 AN은 이게 이제 지급 보증기간 동안에 받게 될 순연금액의 누적 현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뒷부분은 T 시점까지 받았는 순연금액의 누적 현가를 하기 때문에 T 시점 이후에 남겨진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남겨진 그 부분도 PV2L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은 지급 보증 옵션이 부여된 그런 내가 임차형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을 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형 안에 적용되는 가정치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일단은 주택가치는 1억 원으로 가정을 했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2.06%, 기대이율은 2.83%인데, 여기 나중에 민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변화되는 배터리에서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뒷부분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의 임차료는 22만 375원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 1억 원인데 64.5%는 그게 전세 매매가 비율, 그다음 4.1%는 전월세 비율, 전월세 전환율 해서 그렇게 초의 임차료를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임차료는 이제 2년마다 5%씩 한 번씩 이제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2년마다 한 번씩 5%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연금액을 그냥 고정시켜 놔버리면 임차료 상승할 때마다 연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액도 같이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3%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모형화를 했고요. 취득세율은 주택가격 1%, 재산세 주택가격 0.23% 매년 말이 가격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임대료는 주택가격이면 임대료 10%가 나가는 걸로 가정을 했고, 순임차료는 임대료에서 관리비용 공제하는 금액이 됐고, 생명표는 2019년도 여자 사망률,
그리고 월주택 지급 보증 기간은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5년에서 25년까지 설정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주택 처분 가치는 주택 가치의 91%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택연금 모형에 적용되는 가정하고 동일하게끔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지급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0세 기준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 초에 연금액이 61만 6천 원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3%씩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초에 임차료는 22만 375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3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연령이 도달한 시점 가면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는 70세 지금 현재 1억 원 경우 30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60세, 70세, 80세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하고 제가 설계한 내가 임차인 주택연금에 지급되는 금액하고 금액 차이를 시간 현가에 따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80세, 70세, 60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좀 낮추면 금액이 줄어들고 좀 높이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해서 결과고요. 이자율은 낮추면 금액이 올라가고 조금 높아지면 금액이 내려가고 가정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줄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급 보증 기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보증은 전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 기간이 길더라도 현재 요 비율은 현재 그 주택 연금 모형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 모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지급 보증 기간이 이제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다. 80세의 경우에, 요 70세 경우, 요 60세 경우. 요 비율, 현재 주택연금하고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현재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사실 이제 그 기본 모형만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확률 과정 안에 주요 변수들 확률 과정을 고려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고 리스크 분석에 기반해서 그 주요 변수들의 값들을 재조정을 하는 호로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특히 이제 이 모형을 만들게 된 계기는 특히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노인들 그리고 상속 의향이 없는 노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을 다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한번 설계해보자 해서 만든 그런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기 수장님 발표에 대해서는 김종주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희 마승일 박사님 뵈면은 저 자신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고 제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면서 이제 읽었어요. 오면서 읽었는데 사실 조금 최근에 제가 주택금융공사 자문을 가서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까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이제 월세금을 현재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전에 호텔 가진 사람이 아예 소유권을 전체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원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으로부터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논문을 부풀리게 되면 특히 금융사 입장에서도 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거에서 좀 자유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연구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구조 자체에서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단순히 주택을 대출 형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보증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약간만 바꾸고 이렇게 월지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마승일 선생님께서 엄밀하게 다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론일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연구자 스스로의 검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히 이 연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모형을 바꿨는데 이렇게 월지급이 이제 큰 차이가 난다. 상당히 큰 차이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원인적인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 게 왜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독자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개리 모형에 이제 LTV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택 가격 대비 실제로 월지급의 월지급을 현타화시켰을 때 비율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제 LTV 비율 자체가 결국은 되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왜 높아졌을까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추가된다고 하면은 일반 투자들 입장에서는 LTV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익숙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급보증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논문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8페이지 보면은 지급보증기간 옵션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약정된 기간 동안 그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보증 계약이 만료돼 버리는 그리고 그런 모든 계약 거래가 종료된 그런 결과들이 발생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또는 이제 가족한테 연금 청구권을 이렇게 이전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 그거 자체가 행정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페이지에 보면은 월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P-알파라는 표현하고 PT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제가 읽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런 지급보증기간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수치 상승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이것들이 조정된 값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계 연령까지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언제나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논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의 세 번째 발표이신 김성호 박사님 모시고 세 번째 발표도 빨리 듣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운용연구원 이름이 좀 풀림이 김성호라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가도 다니다 주제발표에 왔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이 저희들 기관의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발표하고요. 이 부분이 작년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저희가 좀 했던 부분인데 좀 듣기가 좀 늦어지면서 12월에 이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사실은 이 리서치 퀘스천은 전체적인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다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왔을 때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이 처음에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됐고 최근에는 이런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임대료 상승은 그 무주택 서민 입장에 봤을 때는 주거비 부담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또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다 좀 마련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더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임차 가구들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 말에 기회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갖다 많이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각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아이들 갖다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고 그리고 사실 또 그러한 또 재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 택지 개발하면서 나와 있는 부지에다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다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주택 그 임대 시장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규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가서 공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또 그리고 사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특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주변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들, 이게 사실 이제 혐오시설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받기보다는 그렇게 인식이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의 어떤 역할들을 갖다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전 정부에서는 기업용 임대주택이다라고 용어를 갖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민간의 어떤, 그러니까 공공과 그 민간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관련해서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주요한 어떤 핵심 요소로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공공지원 인간들 그 중간 능력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기존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분을 갖다가 좀 진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주거비 부담이라는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주거의 어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단지 가격이라는 비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또 주거의 만족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어떠한 효과를 갖다가 펼쳤는지를 갖다 좀 살펴보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갖다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2019년 이후에 전세 임대시장을 대변하는 전세시장에서 저희들 전세시장이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면이 안정기에서 다시 이제 상승기로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비 부담이 특히나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과 또 대비해서 사실 이러한 주거비 임차료의 부담은 이건 제어의 연구가 아니라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떤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낸 게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이 단순한 주거비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율도 낮추는 그러한 작용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출산율을 갖다 낮춰서 오히려 미래 세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부담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주거비 부담이라는 임대료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임대료에 대한 어떤 부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서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과 공공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6분 이하의 어떤 저소득 계층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하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그거보다 좀 약간 위에 있는 그리고 중산층 규모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임대료 상대가 좀 느슨한 그런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이렇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차이를 갖다 좀 보면은 표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그 갖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상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구성원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별공급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 계층이라든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이러한 계층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등을 갖다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특별공급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더 그리고 배려계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하고 있는데 총 세대수에서 한 20%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또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한형, 택지 공모 사업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택지를 갖다가 좀 저리에 공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좀 촉진시키고 대신에 좀 더 저렴한 어떤 임대료를 통해서 서민의 어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갖다가 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좀 더 특별 공급을 갖다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민간임대 시장을 좀 유도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좀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임대시장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임대 부분 그리고 공동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평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학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자연과학이라는 이런 것처럼 저희들 실험실 내에서 이렇게 이 특정한 어떤 설계를 실험실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 성과를 이거 갖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의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민간이라든지 공공지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따라 가지고 성과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편의가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선양증수 매칭 방법이라는 부분들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바이오스를 좀 줄여가지고 공공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그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역 민간임대와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큰 이 크로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 평가를 갖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P에 보시면은 P에서는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MP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임차가구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감소 부분과 그 다음에 만족도, 주거 만족도라는 부분을 갖다가 효과로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에서 주택 도시 금융 수요 실태 조사라는 것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그 뉴스테이 가구들에 대해 가지고 설문을 갖다가 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설문지를 갖다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금융수요 실태조사 안에 보면은 그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갖다가 이용을 했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실태조사 자료를 갖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주택도시금융 수요 실태조사라는 그 틀 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 데이터가 매칭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갖다가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는, 그 유사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갖다 결합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대상은 건설한 지 한 5년 미만,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 그걸 갖다가 기반했으니까 공공임대주택도 도시대조사 자료 중에서 최근에 5년 미만에 입주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을 했고요.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도 그렇게 아까 신축 아파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임대료를 갖다가 책정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그림들, 국내에서 가장 큰 그림들이 저희들이 이제 전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이제 이 하고 있고, 그 보증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뭘 임대료를 갖다가 환산하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다른 그 발표에서도 어떤 마승열 박사님 발표에서도 좀 나왔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근데 전월세 전환율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임대료, 보증금을 갖다 월세로 환산을 할 때 특정한 금액을 갖다 못 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 각각의 두 가지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점수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 주택 편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모형의 그 편의 상태를 갖다가 조절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변수로서는 전용 면적이라든지 가구원수, 임대 유형, 수록은 여부라든지 가구수 성별을 갖다 통해가지고 성향 점수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그 매칭 방법은 책 열린 매칭법을 갖다가 이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칭 건수는 각각 한 450건 미만으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표본 자체가 이 세대가 굉장히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또 결과가 좀 약간 유동적일 수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 정도 수준에서 매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더 쌉니다. 정책적으로 임대료를 갖다가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가지고도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 차이를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이 신축 아파트보다는 주거주기적인 주거만족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차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족도 차이도 분명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이제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랑 조금씩 그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자꾸 표로 보기에는 좀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고, 보기가
임대료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임차하는 거와 그다음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에서 이 임차하는 그 차원을 봤을 때 한 60% 정도 차이가 나는 임대료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은 그 중간 단계에 있지만 신축 아파트에 조금 더 근접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거만족도 전체적으로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가지고는 오히려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타냈고요. 그리고 공간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좀 살펴봤을 때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의료시설 공공기관과의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대적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 그 공공임대주택 쪽에 약간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 그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 촉진지구 내에 지금 택지개발하는 지역 내에 그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 촉진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어떤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대신 이제 보시면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신축 아파트에 거의 인접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뭐治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신축 아파트에 맞먹는 어떤 그 주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그런 위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단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 서비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정도 수준으로서 굉장히 주거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만족도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봤을 때 사실은 주거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계층, 다양한 어떤 주거 정책을 갖다 놓고 본다라면은 민간과 공간에서 일단 중간에 가격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역할을 갖다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확대시키고, 진행이 될 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이게 주거복지의 하나의 축으로서, 민간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활용하는 쪽에다가 좀 더 고민을 갖다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임대주택 같은 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이 민간 영리기관에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주체가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또 요소들이 또 획일적인 어떤 아파트 형태의 어떤 공급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변화, 최근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과 많이 머물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는 여러 가지 어떤 공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단순히 이제 임대주택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도 같이 좀 마련이 되어 주거 사다리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되어지야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까 마성렬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노후에 주택의 하나를 가지고 연금이라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이 어떤 노후복지의 어떤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의 어떤 방향성에서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어떤 지분을 통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도 또 자금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마다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도록, 자금 지원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부분이 현행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랠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별공급 부분에서도 현재로서는 다자녀에 대한 다자녀 대한 이 인센티브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청약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선을 해서 뭐 인센티브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을 해주신 분이 한국주택금융인가 김병국님이신데 그 이제 가까운 분이 그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그분이 걸린 건 아닌데 그 조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지만 꼭 이 토론에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스크립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좀 제가 대독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아니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병국 박사님께서 발표에 대한 김성호 박사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샌드로 보면 김성호 박사님의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 성과 분석 연구는 이제 최근의 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시의식적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자극했고 실제 주요 국가들의 최근 1년 집가 상승률은 14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보였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자산시장과 공간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가 주요 언론을 장식한 가운데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20대 주거난, 30대 탈서울 현상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H 지방도시공사 중심의 공공주도 방식을 통해 주거 취약의 주거 안정을 조력했고 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일부지 고갈 등으로 가용토지의 부족과 늘어나는 재정부담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공공주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산하기관인 SH에서 서울시의 출자금 및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금융자 등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H는 여러 단지를 건설 및 관리함에 따라 다량의 임대주택 자산을 장기로 보유하게 되고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재무 부담이 큽니다. 더욱이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심지역에 가용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커 사업 자체 진행이 불가능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기여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송작 동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용도지역 변경, 높이 제한 폐지, 통합심의, 용적률 상향 등 공공의 지원과 이 같은 혜택에 대한 공용시설 기부 체납, 임대료 인하 등 민간 부분의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호 박사님 열공부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주거만족은 임차인의 주거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부산시의 드림 아파트 주거 모델을 보면 이러한 점들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 300m 내 교통여건,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우수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고 부산 드림 아파트의 경우에도 상업지역 내 위치하여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시설, 청소상태, 이웃관계 등 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신축 아파트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산가가 되지 않고 영원한 임차인으로 남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임차 시장에서 자산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공고히 하는 수준에서 정책 방향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공기관 임대의 참여자는 중앙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민간사업 시행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기여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리스크 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등 행정적 지원,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임대료 인하, 공적 보증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노력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이 종료되고 임대기간 10년 종료 후 분양 전환 가격, 수분양자 결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세, 테이퍼링 등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김성호 박사님의 연구 결과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김병국 박사님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약 15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플로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계시면 더 많은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시간을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리면서 한 분씩 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플러스 또 못 다 하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글을 보고 읽고 하면서 일단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행사의 테마가 1인 가구 주택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1인 가구는 어떤 의미, 1인 가구에는 어떤 의미 또는 1인 가구에 가진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거를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유승준 교수님께서 유승준 교수님은 신축으로 만들어지는 신규 주택을 신규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 프리세일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축의 그 주택을 구입할 때 하는 것과 관련해서 1인 주택이라는 키워드를 결합시키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승엽 소장님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1인 가구. 주로 이제 노령자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연금이라는 형태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청년하고는 좀 다른 또 다른 어떤 연령 그룹의 이제 1인 가구인데 그런 맥락에서 그분들의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 주거생활 안정이나 또는 그분들의 어떤 삶,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하우징 프라이스가 변할 때라든지 인트레스트가 변할 때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생명 연장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또 한두 마디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김성호 박사님도 일단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앞에 두 개랑은 좀 다른 게 신축을 구매나 소유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마승 교수님도 소유자가 하는 거라면 이건 임대라는 형태라는 거고 민간이 지원해서 그러니까 공공이 지원해서 이제 민간이 일단 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진행하는 임대인데 이것이 이제 제너럴한 얘기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하셨는데 이제 좀 특별히 1인 가구라고 하는 맥락에서 1인 가구는 지금 보통 이제 연상을 하면 이제 젊은 1인 가구도 있고 뭐 연세가 있으신 1인 가구들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인구는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임대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서 이제 주택 일 때 이런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을 갖는 어떤 1인 가구의 주택에 대한 의미를 짧게 그것도 말씀하셔도 좋고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을 좀 추가하셔도 좋고 그래서 순서는 앞에 발표한 순서대로 유승민 교수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5분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명구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저는 가구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 연구는 1인 가구든 1인 가구의 가구든 별로 구분은 하지 않고 주택시장의 선분양을 통해서 선분양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많은 정책이나 언론을 얘기하는 단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혜택이 소비자 관점에서는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제도가 있는데요. 선분양 제도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약 시장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약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청약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1000대 1, 10,000대 1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1인 가구가 오늘 아까 발표 내용도 보다 보면 거의 20%가 넘는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청약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재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만약에 선분양 제도가 그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하면 또 선분양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소용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청약 대기줄이 있다는 거와 청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래 요청받은 거는 세 번째 김성호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때 좀 일정이 있어서 미리 발표 자료를 마련해 놨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학 박사들은 항상 토론할 때 PPT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야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데 되게 재밌는 주제로 잘 들었고요. 저는 발표 논문하시는 거 보고 이 논문은 정말 반대해서 세 개 논문으로 해도 되겠다. 첫 번째 임대료 하나, 만족도 하나, 그다음에 정책 논문 하나로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2019년에 주택도시금융 수요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에 도전을 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게 있네요. 정말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고 여기서 세 가지 주택에 대해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제가 아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위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자는 보고 조금 제가 학교에 가서 항상 이렇게 연구에 긍정적인 혜택이 있는 정보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세계보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신축 임대 아파트에 비해서 63% 임대료가 낮고 주거 만족도가 18% 낮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58%, 그래서 60% 낮고 주거만족도는 10% 낮고, 이게 세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세 개를 어떤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100이고 주거만족도 100이라고 하면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연구 결과랑 앞에 두 개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X와 Y가 선형관계고 YZ가 선형관계면 저절로 그냥 X와 Z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X와 Z의 관계를 계산해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왜냐면 X, Y가 서로 미지수라고 하면 X, Y, Z 세 개의 이퀘이션이 있어서 세 개의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세 개가 자동적으로,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선형 말고 비선형 관계도 있는데 학술 연구는 대부분 선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 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그 성지대 김정규 선생님하고 해본 경우 사실 전월세 전환율이 조금 이슈가 되긴 하는데 입법과 정책에 낸 자료인데 한 공공주택의 전세 대비 민간 임대료가 한 50에서 55% 반 정도 중간에 낮더라고요. 되게 많이 다양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임대료하고 소비자의 만족도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임대료는 사실 뉴메리컬한 거고요. 만족도란 건 올더링이거든요. 그게 몇 프로 낮다 높다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이슈인 것 같고, 또한 유틸리티 펑션 안에서 들어가서 이게 임대료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게 같이 유틸리티로 나와서 만족도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조금 임대료 쪽에 하나, 만족도 쪽에 하나, 정책 논문 하나, 이렇게 세 개로 해서 하면 아주 나이스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린 메가 후 임차형 이 주택연금모형은 아무래도 1인 가구 주택 정책하고 좀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영목이 제도가 아닌가, 주택연금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인 가구 같으면 소형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고, 소형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가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매각후 임차형 주택연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1인 가구 같으면 아무래도 상속 의향이 1인 가구 아닌 경우보다도 더 상속 의향이 없는 그런 가구주가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에게 특별히 조금 더 유용한 그런 제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 과정에서 이제 김용규 박사님이 의견 주신 부분 잠시 이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왜 많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모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은 독자들이 또 처음 접한다든지 좀 생소한 내용을 접하다 보면은 이해도에 있어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별도로 아무래도 기존의 주택연금 모형은 비소금 옵션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대출 종료되는 시점에서 금액이 남겨지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입자 측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지급액을 증액시키면 되는 그런 이유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급 보증 기간 동안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 계속 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 그거는 운영에 따라가지고 일시금으로 평가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거 그렇게 처리하면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렇게. 감사합니다. 학부모 토론에서 김병국 박사님께서 사실은 강김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갖다 좀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라든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같은 시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의견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인 가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 쪽에서 아마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지음 인간임대주택 특히나 이제 임대 가구의 1인 가구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상품에서도 좀 설명을 했듯이 무주택 청년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계층 같은 경우에도 공공지음 인간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특별한 어떤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좀 더 혜택을 좀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좀 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김병국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공지음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양이 전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비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분양 전환을 하면서 사업비를 갖다 다시 다 분양하는 그런 구조로 좀 쌓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멸실이 되고 이제 신규주택이 하나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가지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뭔가 예전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 방안들을 다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지음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의 조직이라든지 공급 주체를 좀 다양화시키면서 보다 더 이 공급 방식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어떤 공동주택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조그마한 단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체가 좀 확대되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끝으로 유승동 교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혹시나 이게 이제 논문화되고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갖다 또 욕심껏 많이 넣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다음에 혹시나 논문화될 때 이렇게 좀 더 청구를 해서 이렇게 완수를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참여한 것 중에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 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얘기들 하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증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도출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평가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발표해 주신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님, 그 다음에 손사경영연구소 마진현 소장님, 그 다음에 주택도시국민연구원의 김성호 박사님, 그리고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주 박사님,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김병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또 기회에 또 얼굴을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을 뵙고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시 얼굴 뵈면서 더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